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아, 박사님. 예. 오랜만에 우리가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꿨어요. 박사님 너 두 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박사님 너 두 개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우리가 자리를 바꿔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불세. 오늘 네. 또 무슨 주제 한번 오늘도 얘기해볼까요? 화려하게 날아올라야죠. 오늘 엄청 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네, 아주 재밌는 저희 얘기고요. 테스에서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크립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방송에서 네네. 저희가 설명은 드리진 맞아요. 않았는데 네. 오늘 그 아껴놨던 것을 네, 모아서 아주 중요. 네. 네. 정말 이 엑기스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결국은 크립토 암호화폐가 결국 일반적인 피앗머니와 네.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인정받거나 이해될 것인가가 네. 너무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거의 전혀 없어요. 없다.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한 뭐 3-4편 정도 에피소드에 네. 거쳐서 자세히 이유 박사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어제 또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 네. 그 싱가포르나 국내 그렇죠. 법에 정통하신 변호사님도 오시고 그렇죠. 네. 회계사님도 발표를 아, 하고 네. 막 그러면서 열띤 토론회장이 됐어요. 열띤 토론회장이 네. 되면서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네네. 네,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저기 그 지난 7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네. 저희가 일단은 슬라이드가 두 개인데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거래소 입장에서 그렇죠. 회계 처리를 어떻게 네. 하는지 이게 네. 좀 이거는 거의 정형화되고 정형화됐고, 감사 보고서도 예.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중에 그래도 가장 지금 사업군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그렇죠. 있는 게 규모도 있고. 거래소거든요. 이미 예. 수수료도 있고 수익도 있고 그거에 대한 예. 회계 신고나 결산 보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소 관점에서 어떤지를 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O하는 법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그렇죠. 되는지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참 회계 처리가 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참 어려워요. 네, 네,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뭐 회계사 분도 벌써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깔고 가고 네.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재무 회계가 있고 원가 그렇죠. 회계가 있고 세무 회계가, 네. 회계가 있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서 네. 크립토도 처리하는 방식이 네. 약간 다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래소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네네네네. 여기 일단 보시면 계정명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없던 그런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 보니까 네. 임의적으로 계정명을 정해서 네. 넣으면 되는데 빗썸 같은 경우는 네. 가상화폐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는 가상화폐로 그 계정을 쓰는지 네. 주석으로 자세히 써주면 되거든요. 왜 기존에 없었다. 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보기에는 가상화폐가 제일 낫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한 네, 게 하나가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뒷부분에서도 추가로 그 ICO 법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네, 네.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네. 얘기를 할 건데 그 어쨌건 가상화폐가 몰수가 됐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자산성이 없다고 1심, 2심에 네. 나오다가 네. 무슨 소리야? 네. 저것도 화폐적인 자산성이 있어라고 그렇죠. 대법원에서 네. 판례를 하고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매각하면서 네. 현금으로 회수하는 네, 절차까지 네, 네,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네.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준용해서 자산이 네. 있다라고 보면서 회계 네.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어제 또 우리 저희 그 변호사님께서 네. 이 얘기를 하신 게 이 네. 판단이 네. 형사법원에서 네. 그 어떤 사기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수건으로 인해서 판단을 한 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실질, 회계에서 경제적 실질을 얘기할 때는 민사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네, 네, 네. 판단이 나야지 정확하게 자산성을 인정받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민사상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네. 그 법적인 판단이 안 났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형사상으로 이거는 몰수해도 돼 네. 자산이야 네. 라고 인정한 게 네. 민사의 그
동일하게 미칠 영향이 좀 크다라고는 해석할 수 네. 있지만 꼭 민사상의 자산으로 따라가는 법원에서 건 아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쨌거나 일단 대법원에서의 판례는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어떤 줄기나 흐름은 잡혔다. 네. 다만 여전히 그 회계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가 명쾌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법원이 지금 민사상으로 판단해주면 민사상으로 판단해준 느낌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적정한 수준의 처리를 하는 게 지금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수준이다. 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보시면 뭐 자산하고 비용이 있는데 자산 같은 경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자산성이 커진다 해가지고 그렇죠. 경제적 미래. 효익이 생긴다. 네. 그러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네.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네, 타당하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법률적 해석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자산으로 해석해서 처리를 해놓으면 미래에 분명히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정도까지가 돼 있다는 시장성이 없는 토큰이라도 실제 그 OTC 네. 그러니까 그 장외 시장에서 거죠. 그렇죠. 네.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있다. 네. 교환이 가능하다면 네. 교환의 효용이 있으므로 자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나온 그 법원의 판례나 이런 거는 네.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가 그건 되고 당연히 자산성으로 비트코인이 얼마야? 700만 원이야. 이렇게 금액으로 우리가 산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밑에서 얘기하는 토큰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뭐 제 이유 박사님이 새로 EU 토큰을 내가 그냥 ERC20으로 내일 1억 개 만든다. 이게 1억 개 만드는데 하나당 10원의 가치가 있어서 10억이야 라고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기 자산은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예,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암호화폐 그게 교환이 된다고 그렇죠. 몇 번- 암호화폐 중에 예, 주 화폐가 된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새로 나오는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요소를 갖추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자산으로 볼 수 있다로 네.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KIFRS 방식이 있고 네. 일반 기업 회계 그쵸.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좀 더 네. 좀 폭넓게 해석을 하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고 네. 금융상품에 해당되느냐? 네. 금융상품에 해당되려면 사실은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거기 아직 안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네. 해당되지 안 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형자산도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네. 크고요. 네, 네. 쭉쭉쭉 이제 가다가 보면 재고 자산일 가능성은 되게 큽니다. 예. 그렇죠.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 사업을 하려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상화폐를 갖고 가상화폐, 있어야 돼. 왜냐면 가상화폐- 그걸 뭘로 처리해? 네, 네, 네. 재고로 처리해야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안 팔린 재고. 그러니까 안 팔린 재고죠. 네. 물량을 깔아놔야지 그걸 네. 가지고 뭐 호가창이나 이런 그렇죠. 걸 채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거래소에서 네. 아까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지금 박사님 얘기처럼 현금, 피앗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있어야 서로 교환을 빨리 이루어놔야 되거나 물량이 몰리거나 했을 때 네. 현금을 많게 했다가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많게 했다가 요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재고로 자산.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KIF 그 RS 같은 경우는 보스토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렇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준용해야 되는 좀 더 엄격한 회계 규칙. 그다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법인은 뭐 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세금 잘 내고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준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통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쵸. 일단은 경영진은 네, 네. 예, 왜냐면 정확하게 개정감이 네. 정해져 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판단에 따라 네. 회계 정책을 개발 및 네. 적용이 네. 가능합니다. 예. 그쵸.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네. 빗썸 코빗은 유동자산 네. 안에 네. 암호화폐 또는 계정으로? 가상화폐 네. 계정으로 계정으로 분류해가지고 분류해서, 네. 금융자산과 사실상 동일하게 동일하죠. 네. 왜냐면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갖고 있는 네. 그런 자산 자체가 네. 거의 현금이나 네. 다름이 없거든요. 네. 자기 거래소도 그쵸.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회계사님이 발표해 주신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은 아직 큰 틀은 잡혔지만 세부 강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기준을 잡고 써주면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원을 설정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그 문제 없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빗썸이나 코비처럼 거래를 많이 하는 유명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 암호화폐를 유동자산 계정으로 분류해 놓고 있고 유동자산의 암호화폐 계정으로 그게 바로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그 회계 기준에서 기준원에서 한 말을 보면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보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무엇으로 분류할지 특정하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 자산. 그렇죠. 원래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그렇죠. 나뉘잖아요. 예, 비유동자산이 되지만 네. 1년 내에 처분할 것으로 네. 만약에 그 판단된 경우에는 네. 유동자산을 분류하면 네. 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네.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사례로 네. 주석에 설명해 주면서 네. 임의적인 가상화폐나 네. 뭐 암호화폐라는 계정가벽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뭐 감사 의견도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뭐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암호화폐에 적용한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회사의 왜냐하면 회계죠.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네, 가지고 네, 네. 우리는 회계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네, 걸 네. 명시를 해놨는데 네. 그걸 그대로 네. 회계사들이 네. 받아들여서 감사 의견을 적을 때 맞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네. 그 밑에는 그런 기준, 회계 기준 및 암호화폐에 적용한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서 네. 네. 공정하게 네. 표시하고 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실제 비썸 그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계사한테 감사 받을 때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야 비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회계 정책을 수립해서 네. 가상화폐를 처리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처리했다 얘기를 하고 이런 감사 의견에 이렇게 기재를 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고요. 암호화폐로 이제 비썸이 이제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4,1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4,100억.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는 거죠. 어쨌거나 작년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그 하이프가 걸려 네, 있을 그래서 때 그 많은 수수료가 이미 어떻게 보면 자산의 형태로 쌓여 있다는 거죠. 현금이 거의 1조 가까이 있어요. 작년 말 네, 기준. 네, 네,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단기 금융상품, 현금을 금융상품에 네. 이제 이자 받는 상품 넣는 게 맞습니다. 4,800억이에요. 네, 네, 네. 놀랐죠.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특수 자료를 빼온 게 아니라 비썸에서 공시된. 재무상품 프로 아예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실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그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실제 그렇죠. 처분한 거고요. 네, 네, 네. 평가이익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처음 샀을 때랑 네. 그 연말에 시가 평가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평가이익이 2,900억이에요. 2,900억 숫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아시겠죠. 몇 자리인지 세야 될 만큼 많은 지금 네. 이렇게 실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네, 네. 그 다음 편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ICO 네. 법인 입장에서 네, 네, 네. 회계 처리를 자, 어떻게 하는지를 요 편은 아까 살펴보도록 거래소 하겠습니다. 입장에서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의 느낌을 보시고 이제 다음 편부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